자,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네. 지금 강의를 해주시는 분은요, 홍주연 님인데,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셔요. 그리고 정치학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도테라를, 박사님 도테라를 만난 지 몇 년 되셨나요? 5개월밖에 안 됐어요. 5개월이요? 네. 5개월이신데 제가 부천에서 한번 제 캠핑카에서 한번 뵀대요. 5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에센셜 오일을 쓰고 체험 사례도 많으시고 또 이제 왜 이제 학구파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 그거를 좀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재님이 그 아무래도 에센셜 오일을 더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PT 자료까지도 만들어 주셨고 이 PPT 자료도 저희에게 단체톡에다가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발표를 맡게 된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아로마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국제 정치학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13살, 8살, 6살 그 세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로마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로마를 사용한 기간도 아직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초보자이고요. 전공도 전혀 이제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 계속 아로마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숲속 향기 테라피의 김미경 원장님의 제안에 이렇게 덜컥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로마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제 극심한 어깨 통증과 이제 부종으로 우연히 그 김미경 원장님을 찾아가면서부터인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을 정도였고요. 가끔씩 이 통증이 이제 극심해질 때는 그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찐 건지 뭐 부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종과 비만의 정도가 매우 심했고요. 얼굴빛이 또 항상 이렇게 눈이 띵띵하고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내일 당장 죽을 사람 같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이제 복부에 항상 이제 가스가 차 있어가지고 빵빵한 상태였었고 변비도 아주 심했고 더욱 더 심각한 거는 그 병원에서 실시한 그 복부 초음파 상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도 받았었고요. 그 20대부터 유전성 고지혈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몸 자체가 거의 종합병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안 좋은 상태였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로마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뭐 향을 맡으면서 이제 좋은 향 맡으면서 마사지 받으니까 참 좋다. 뭐 진통제 안 먹어도 되니까 살 것 같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깨 통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잠도 잘 자기 시작하면서 이 아로마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 그때부터 이제 도테라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아로마들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트 다 모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는 뭐의 효과가 좋고 뭐는 뭐의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게 왜 좋은 건지 왜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충 보면 약 좀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좋다는데 그 오일의 치료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왜 좋은 것인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집에 오면 애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애들을 챙겨야 돼서 라벤더 그룹박 저녁 강의 거의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맡고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던 와중에 그 이방의 아로마 고수님들도 많지만 저 같은 새내기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로마에 관한 그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제가 처음 아로마를 접했을 때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와 작용입니다. 어, 오늘 발표는 우선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 식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식물과 에센셜 오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추출 부위에 따른 에센셜 오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오일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 가족들의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아로마 테라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에센셜 오일의 정의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기본을 짚고 간다는 의미에서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센셜 오일이란 아로마 테라피의 근본이 되는 물질로 향기 나는 식물, 즉 허브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수지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한 휘발성 정유를 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거든요. 근데 이 광합성 작용이란 게 뭐냐면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요. 이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햇빛의 에너지로 포도당, 여기는 슈거라고 돼 있는데 실은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과 산수를 배출하는 작용, 즉 유기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과학 시간 되면 하품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단순해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선 식물은 토양에서 흡수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잎의 기공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이때 태양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이용하게 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이 있으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하게 돼서 식물의 에너지원인 어떤 포도당, 즉 글루코스를 생성하게 되고 이때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햇빛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광합성 작용인데요. 식물은 잠시만요. 간략하게 나타난 작용을 보시면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물질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거 식물들이 빛 에너지, 라이트 에너지를 활용을 하여서 이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당과 산소가 유기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식물 강합성 작용에 의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기양분, 즉 물, 이산화탄소, 빛이라는 무기양분만 이용해서 유기양분을 생성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의고요. 두 번째로는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생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광합성 작용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식물이 광합성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작용 또한 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호흡 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잎의 뒷면에 있는 그러니까 숨구멍에서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광합성 작용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입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고 호흡 작용은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작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근데 광합성 작용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햇빛이 있어야 되므로 주로 낮에 일어나고 호흡 작용은 24시간 내내 이어서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에서 배출하는 이런 산소의 양과 호흡 작용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하면 낮에는 당연히 산소의 배출이 훨씬 많지만 밤에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밤에 혹시 숲속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깊은 밤부터 해 뜨기 전까지 숲속에 들어가면은 식물의 호흡작용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낮에 들어가는 것보다 상쾌한 기분이 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그러니까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산소의 배출량이 거의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를 보상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오전 10시 이후부터 거의 이제 해가 질 무렵까지는 잎에서 배출하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면 매우 맑고 이제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니까 식물이 배출한 유기물이란 식물의 당, 지방, 단백질을 섭취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리하여 이제 사람과 식물의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사람과 식물은 시스템적으로 동일하다. 단지 식물에는 엽록소가 있고 사람한테는 없다. 이 차이만 있는 건데 사람과 식물은 시스템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엽록소가 있으면은 빛과 물만으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둘째, 사람과 식물은 유기물질이다. 그런데 모든 유기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이제 황과 질소, 화합물도 포함되긴 하는데 대략 95%에서 97% 정도가 유기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에서 5% 정도만 무기질인 미네랄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물질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사람도 식물도 다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 무기물질인 미네랄만 분해되지 않고 자연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식물의 에센셜 오일이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양 에너지, 즉 음과 태양 에너지, 양의 조화에 의해서 성장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물질, 리빙 서브스턴스라고 써놨는데, 즉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고요. 저 여기까지 이해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여기 단톡방 보면은 뭐 어디 아픈데 어떤 오일 쓰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대답해 주시는 분들 답변 보면은 막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다 외우지? 막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는 아니어도 이제 그 식물의 어떤 부위가 사람의 어느 부위에 효능이 있는지 그 정도만 알면은 뭐 여기 있는 전문가 고수님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 선무당 노릇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거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요. 사람과 식물의 연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식물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각 기관의 기능이 거의 일치하고 또 식물의 각 부위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이 사람의 기관에 맞게끔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뇌에는 식물의 뿌리와 연관이 있고, 그래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주로 이제 머리와 관련된 신경계 증상들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잎과 줄기는 사람의 코, 입, 심장, 폐와 연관이 있어서 호흡기나 순환기 그리고 혈액 관련 증상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의 가장 윗부분 꽃이잖아요. 그 식물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자를 이렇게 꽃에 비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꽃이 수정을 해야 열매를 맺듯이 꽃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할 때는 주로 생식기, 그다음에 소화기, 이거 분비 관련 증상들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표고요. 음, 그 다음은 이제 추출 부위별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림은 정말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고요. 주로 이제 식물에서는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꽃, 잎, 씨앗, 열매, 그다음에 과일 껍질 부분, 줄기, 그 줄기 중에서도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줄기인데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서 긁어내면 나오는 액 같은 수액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수지라고 불리는 부분, 그다음에 뿌리, 이쪽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부위별로 다른 효능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 꽃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식기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생식 기능 강화나, 그리고 꽃은 향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감정 조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호르몬 조절, 그 다음에 피부, 노화 방지, 재생, 향수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즈는 꽃의 여왕이잖아요. 로즈 오일은 특히 여성 생식기에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 이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로즈 향 맡아보시면 이렇게 막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생각보다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 로즈 향이 내뿜는 그 냄새가 어떤 향이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올 때 가장 먼저 맡는 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스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추출해야 약효가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밤 10시에 이제 꽃잎을 따고 새벽 5시쯤에 그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내 마음의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면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저도 지금 자스민 터치 막 무질무질하고 발표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롤리는 오렌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꽃인데요. 그 아카시아 향과 아주 비슷한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롤리 향을 아주 좋아하는데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 동구밭가 주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 노래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게 분자가 무거운 것은 에센셜 오일로 해서 이제 병에 담을 수가 있는데 아카시아 같은 향은 분자가 너무 아주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향이 분자 구조가 가벼워서 멀리까지 향이 동구밭까지 퍼지는 거를 이렇게 노래를 표현하는 거 이제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향을 이제 에센셜 오일로 만드는 게 조향사들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향하고 또 봄에 피는 뭐 라일락꽃 같은 거는 냄새가 진짜 좋은데 향으로 담지 못하는 꽃이라 좀 아쉽네요. 아무튼 네롤리 꽃은 아카시아 향이랑 비슷하니까 꼭 한번 발향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일랑일랑은 남성에게 특히 좋다고 알려진 오일인데요. 체온 효과도 있고 그 필리핀에 신혼여행 가면은 일랑일랑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모마일은 이제 식물의 의사라고 불리는 꽃인데 그 식물이 시들시들할 때 캐모마일 옆에 심으면 식물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멜리사 빠졌는데 멜리사는 레몬밤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게 진짜 레몬 냄새가 나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오일인데 효과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뭐 포진이나 뭐 수포, 대상 포진의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화이자 백신 2차 맞고 저희 남편은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제가 그때 멜리사를 저만 심장에 이렇게 발라서 마사지하니까 통증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도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오일은 엄마의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오일인데요. 뭐 진정이 필요할 때, 화를 가라앉혀야 될 때, 뭐 화상 입었을 때, 불면증, 고혈압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는 특히 신생아 있는 집의 필수템인 것 같은데요. 기저귀 발진이나 뭐 아토피 등에도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라늄인데, 그 도테라 오일에서는 로즈 제라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라늄은 그 여성 호르몬 정상화와 균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사춘기, 갱년기, 뭐 생리 불균형과 같은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때 로즈 제라늄은 이제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여학생들이 뭐 생리통을 겪을 때는 라벤더보다는 로즈 제라늄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조기 폐경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출 부위가 이제 잎 부위를 보겠는데 잎은 80%의 오일이 거의 대부분 잎에서 추출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매우 많은데 아까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강화라던가 면역력 강화, 그다음에 수면 촉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유칼립투스 보시면 혹시 호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에 보면은 그 블루 마운틴이라는 유명한 관광 코스가 있잖아요. 그게 왜 블루 마운틴이냐면 그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에서 나오는 알코올 성분이 그 햇볕에 의해서 증발되면서 그 부위가 이제 안개처럼 푸른색을 띠거든요. 그 산 주변에 가면. 그래서 이름이 블루 마운틴이 된 거고요. 그 이제 유칼립투스는 호흡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페퍼민트 보시면은 우리 보통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카운터에 박하사탕이 있잖아요. 저는 그 박하사탕이 그냥 입냄새 제거하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박하사탕이 이게 페퍼민트잖아요. 그러니까 페퍼민트는 소화 기능을 돕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박하사탕 먹으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면 그 식당에 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이게 매우 전략적인 사탕이었다. 예,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앗 열매 부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비뇨기, 특히 이뇨 작용에 좋고요. 해독 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오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주니퍼베리 같은 경우에는 노간주라는 이름으로도 그 모 백화점에 보시면은 아주 고가 그 크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주니퍼베리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매우 도움이 되는 오일인데요. 특히 과로했을 때도 주니퍼베리를 발라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미 신장이 망가져서 뭐 토석을 받거나 신장이 좀 약한 분들에게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껍질 같은 경우에는 기분을 고조시키고 기분 전환, 뭐 세정 효과도 있고 원기왕성. 그리고 지성 피부, 이렇게 곰보 같이 이렇게 과일 여기 레몬, 오렌지 이런 거 보면 오렌지 껍질이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꼭 그 뭐지? 그 지성 피부인 사람들이 곰보가 또 피부가 약간 그렇잖아요. 모공이 넓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지성 피부라던가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과일 껍질이 함유된 이 오일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강강성이 있어가지고 밤에만 사용하시고 낮에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 얼굴이 시커매지거든요.
그리고 줄기는 이제 제가 여기 우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나무의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사람의 껍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껍질, 즉 피부에 도움이 되는데 건성 피부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샌달우드나 시더우드, 로즈우드 같은 거를 한 방울씩 해서 그 크림이나 이런 데 섞어 쓰시면 아토피, 건성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근골격이라던가 비뇨 생식기 강화, 이런 순환기 강화에도 우드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진, 그러니까 수지 부분은 나무 수액이잖아요. 진액. 그러니까 미르 이제 모략이라고 부르는 미르가 있고 프랑킨센스. 이게 왜 유향이냐면 나무에 상처를 내서 보면은 이게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의 색깔이 하얀색 약간 젖과 같은 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유자를 써서 유향이거든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그런 거고 또 벤조인, 코파이바. 이 코파이바 요즘 가장 핫한 오일 중에 하나가 이제 코파이바인데 제가 지금 저희 아이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오일이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뿌리 부분은 아까 뇌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자양강장. 그 자양강장이란 말 많이 쓰시죠. 그 말이 뭐냐면 자양강장 말 그대로 에너지를 북돋는다. 에너지가 북돋아야 정신력이 강화되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함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뿌리가 무너지면은 약간 치매, 정말 그 뭐 알츠하이머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아니면 ADHD, 건망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뿌리 쪽에 이제 오일들은 그런 정신력 강화라던가 신경 안정에 많은 도움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티버 같은 경우에는 벽과 식물인데 이 뿌리가 사람의 키보다 더 깊게 자라는 아주 특이한 식물이고요. 스파이크 나드는 저도 드러만 보고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거의 그 산삼의 효과를 내는 막 신받다 뭐 하는 그런 산삼의 효과를 내는 오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 몸에 면역이 없을 때 한 방울만 써도 그 몸에 막 스파이크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오일이라고 하는데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잎은 꽃은 이렇게 쓰이고 잎부분은 이 부분이고 씨앗 열매 뭐 과일 껍질은 이 부분 이 정도 대략적으로만이라도 이제 알고 계시면은 약간 급할 때 밤에 카톡 보내기 힘들 때 좀 이렇게 찾아서 쓰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과일 껍질에 이것만 좀 특별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과일 껍질 시트러스 계열이 많았잖아요. 레몬, 오렌지, 자몽, 그린 만다린, 라임, 버가못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나 우울해, 기분 나빠 이럴 때 쓰기보다는 약간 이슈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감정이 좀 다운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지금 너무 멍한데 피곤해서 더 잘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레몬을 사용하고 나는 지금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 근데 인생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오렌지를 사용하고 나는 지금 너무 기운이 없는데 에너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충전의 효과를 바랄 때는 자몽을 사용하고 나 너무 매일 긴장이 되고 있어. 너무 매일이 긴장돼서 편안해지고 싶어. 이럴 때는 그린 만다린. 그리고 사는 게 무료에 이럴 때 자극이 필요할 때는 라임. 그리고 난 늘 잘해야 돼. 웃고 있지만 지금 내 속은 너무 수땡이야. 정말 이런 어떤 위안과 보상이 필요할 때는 버가못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그 이제 에센셜 오일의 그 화학적 구성 성분은 추출 과정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식물에 의한 구성 분자의
생합성 과정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데요. 구성 성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할까 했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지루해지실까 봐 오늘은 뺐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학적 구성 성분에 가장 기억하면 좋을 만한 것들은 이게 테르펜계 오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에는. 그래서 그 테르펜계의 기본 단위 분자 구조는 이소프렌이라는 것인데 이소프렌이 2개가 있으면 모노테르펜, 3개가 있으면 세스키테르펜인데 대부분의 아로마 오일은 80% 이상이 모노테르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노테르펜 옆에 어떤 작용기가 붙느냐, 뭐, 에스테르, 알코올, 알데히드, 옥사이드,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모든 에센셜 오일은 모노테르펜 계열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레가노 같은 거, 뭐, 페놀이나 오레가노 쓰면 너무 강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성 성분에 조금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아로마 테라피 효과는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만 치유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감정, 사람의 감정, 그다음에 정신, 그리고 육체까지 있던 홀리스틱 치료가 가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로마는 식물 내 여러 화학 물질을 증류 추출법이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수백 배 농축시켜서 얻은 물질인 만큼 사용에 주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좋다고 다 이것저것 때려 부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제가 활용했던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지방간이 있었고, 20대 때부터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면 거의 지금 제가 40이 넘었는데 거의 한 10여 년 이상 그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일주일만 안 먹어도 계속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아져서 검사할 때 항상 이렇게 많이 혼나곤 했었는데요. 아까 이제 임미 사장님을 우연히 이제 차에서 만나게 된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레몬수를 처음 마셔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고급 식당에 가면은 레몬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생각으로 레몬수를 먹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간을 올해 다시 이제 검사를 하러 복부 초음파를 갔는데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고지혈증도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수치가 거의 100 이상 내려가서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간에 바뀌었던 일상생활 중에 하나는 레몬수를 마셨던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디 오일도 열심히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 오일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앤 세시 제가 아까 비만과 부종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NCC도 캡슐로 사서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음용, 이제 레몬수, 스마트 NCC, 바디 부분에서는 바디 오일을 사용했는데 주니퍼 베리, 스마트 NCC, 로즈 제라늄, 라임, 자몽, 사이프러스, 그다음에 레몬그라스 등을 섞은 다음에 코코넛 오일 공병을 활용해서 나머지는 이제 코코넛 오일을 블렌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원장님께 주 1회 정도의 상체 위주의 전신 마사지긴 한데 주로 상체 위주의 마사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저는 이렇게 이 증상이 힘이 들면은 두통이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을 해결하는데 이게 페퍼민트가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이 딸려서 오는 두통이어가지고 페퍼민트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힘을 주는 자연 강장에 좋은 베티버, 미르, 프랑킨센스, 샌달우드, 오레가노, 파촐리 이것 등을 이제 블렌딩 해가지고 오후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질 때 그 청골 부위라던가 두뇌 마사지, 두피 마사지를 하니까 두통이 거의 오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리통하고 생리증후군이 아주 심한 케이스였는데요. 생리 때 사실은 생리통이 이제 셋째를 낳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의 어떤 상태였냐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중 4일을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생리 기간 때는 거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매우 이제 심한 통증을 겪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자궁 관리하는 거는 저는 이제 궁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캡슐에 넣어서 많이 넣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요. 그냥 하복부와 서해부 그리고 청골 쪽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서 계속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에 온찜질 팩을 해주고 그다음에 생리 전에 일주일 전에는 반신욕을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하면서 호르몬 이 오일을 그대로 이제 물에 타가지고 호르몬계 순환을 도와주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이제 소아 뇌전증에 관련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뇌전증이라는 게 아주 심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증이라고 알려진 병들이 사실 정확한 그 원인이라던가 어떤 치료 방법이 아직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 어지럼증, 뇌전증, 뭐 이런 증이 붙은 이제 병들은 정말 고치기가 어려운 병인데 이 얘기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사실은 이제 어릴 때 소아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오래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완치 상태인데, 전신 마취를 거의 한 50회 가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아기 때 그런 거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한 9살경에 이제 뇌전증이 찾아왔는데, 약을 먹어도 이렇게 발작을 수면 중에 계속 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한테도 사실은 이제 레몬수를 먹이기 시작하고, 당연히 약은 이제 처방해준 대로 그대로 계속 먹였었고요. 병원에서 준 처방약도 먹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한 달에 2, 3회 정도 꼬박꼬박 이제 발작을 했었는데, 지금 뇌전증 이 오일을 사용한 이후부터는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발작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사실은 아주 위험한 병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뇌전증이나 있는 아이는 무조건 낫는다 이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한테 이 프랑킨센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코파이바 이거를 많이 활용했었고 그 다음에 그린 만다린도 끊어진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어떤 시냅스 간에 연결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뇌전증뿐만 아니라 치매라던가 파킨슨병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르, 그다음에 샌다로드, 티트리 등을 활용해서 저희 아이에게 뇌 블렌딩 오일 마사지를 자주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 2, 3회 아이한테는 저 뇌전증 아이한테는 이제 아로마 8종 중에 페퍼민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떤 걸 사용했냐면 이제 밸런스, 라벤더, 온가드, 아로마 터치, 프랑키센스 등을 이제 활용해서 이 꼬리뼈, 중추, 경추, 뒷목, 어깨 이 부위를 순서대로 딱 이 순서대로 해서 5회 정도 매일 그러니까 문질러주는 이런 마사지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 자기 전에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월 이상 발작을 하지 않는 상태고 최근에 한 달 전에 있었던 뇌파 검사에서 간질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둘째, 셋째가 가지고 있는 네, 이거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소아 아토피하고 비염 같은 건데, 저희 이제 둘째하고 막둥이도 레몬수를 계속 같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완전 아토피는 아닌데,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매우 건조한 피부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는 라벤더, 프랑킨센스, 티트리, 미르를 섞어서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크림을 발라줄 때 얘네들을 2방울 정도 같이 섞어서 항상 발라줬더니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켈로이드성 비슷하게 잘 낫지 않는 좀 약간 이렇게 뭐 다치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피부였는데 이렇게 해서 발라주니까 피부도 금방금방 낫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에 있어서도 페퍼민트, 티트리,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섞어 놓고, 마스크 요즘 많이 쓰잖아요. 마스크 위에다가 애들 이제 학교 가거나 유치원 갈 때 마스크 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니까 요즘에는 코 막혀 하는 증상이 완전히 이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음, 제가 집에서 많이 정말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로먼 캐모마일인데 저희 집 아이들이 좀 짜증이 많거든요. 짜증이 많아서 툭하면 징징 짜고 막 약간 그런데 이 로먼 캐모마일이 완전히 이걸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유 없는 배앓이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잘 달래서 유치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도 항상 학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뭐 누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근데 원인은 없었고 그런데 이 로먼 캐모마일을 아침에 발라주고 학교에 보내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헬리크리섬은 저희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입 주변에 헤르페스가 좀 자주 나는 편인데 헬리크리섬을 그 헤르페스가 날 때마다 발라주니까 거의 하루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효과를 많이 본 사례여가지고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